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 1 1회차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때 범위는 저희 제1장에서 제2장까지로 되어 있었고요. 환트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 1조부터 제4조까지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범위가 많긴 했어요. 1장부터 2장까지 본다는 거 자체가 양이 많긴 했었는데 그래도 첫 시간인 만큼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범위를 좀 넓게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해마다 이제 회차마다 이렇게 각 1장씩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이게 따라오는 게 벅찰 수 있는데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평할 때도 제가 가급적이면 전체 틀을 잡는 방향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내용 같이 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관세법이 개정이 된 게 있어요. 관세법뿐만이 아니라 관세법 시행규칙, 그다음 환트법도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개정된 것들은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봤고요. 문제 1번부터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납세의무자에 관한 내용을 냈습니다.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는 저희 전통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나왔던 문제 쭉 보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본래 납세의무자 뭐 포함해서 저희 그거 있잖아요. 납세의무 확장까지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거죠. 말 그대로 납세의무를 가지는 자,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먼저 할 게 뭐냐면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죠. 어떤 그런 형식, 형식하고 실질이 맞지 않았을 때 그때는 실질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거잖아요. 경제적인 실질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소유권, 뭐 점유권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권리도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걸 크게 나눠 보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좀 의미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확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충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충. 그 말이 뭐냐면 원래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건데 그 자가 이행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확장돼서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수입 신고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원칙적으로는 수입하주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입하주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입하주가 분명한 경우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고 수입하주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수입하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대행 수입인 경우죠. 대행 수입을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봤을 때 대행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상의 물품 수신인 물품을 받는 사람을 가지고 수입하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성품장하고 그다음에 운송서류
해상인 경우는 선화증권, 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운송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수입 신고 전에 양도를 하게 된 거죠. 양도를 했다고 했을 때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납세의무자 같은 경우는 그거 있었잖아요. 저희가 관세법 제16조로 가보면 각 호의 예외적인 과세물 확정식이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절차를 위반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거고, 절차 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특정 상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자에게 납세물을 부담시키는 것이 있던 거죠. 절차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라고 하는 거 있죠. 절차를 이행한 사람에게 납세물을 부담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보고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자,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게 그거였던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거 있었던 거죠. 보세구역에 장치 중인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물품에 대한 보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책임을 진다,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이 보관인 같은 경우는 화물관리뿐만이 아니라 저희 물품의 원시적인 주인이 될 수 있는 화주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화주라고 하는 것, 왜 이게 나오는 거냐면 폐기를 하는 것들은 멸실 폐기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어떤 처음부터 물건을 반입을 시킬 때, 특정 장소에 반입시킬 때 어떤 보관상의 어떤 과실로 인해 가지고 물품이 변질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거기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물품을 거기에 넣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관리뿐만이 아니라 보관인 이렇게 표현을 써서 다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난 분실 같은 경우에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것이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위랑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운영인하고 그 다음에 화물관리, 이때는 말 그대로 그 물품을 거기에 반입한 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화물관리인이 납세물을 진다고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운송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보관인, 요거는 보세구역이 아닌 나머지 장소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다 되게 포괄적으로 내용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물건을 취급한 사람, 쉽게 말하면 하역업자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의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요. 요거 말고도 연대 납세 의무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대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는 이 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보충의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보충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2차적인 경우라 추가적인 거라 보시면 되는 거고, 연대라고 하는 것들은 보충하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납세 의무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번에 같이 수제를 한 부분인 것이고요. 요것도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관세법 19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분할납부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19조만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19조 1항에 가서 보면은 수입 신고를 하게 됐을 때가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입하주가 분명하다면 수입하주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근데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즉 내국 물품 상태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세관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그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 물품인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하게 되거나 아니면 납부를 아직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이 된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수입 신고인이 화주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거나 명확하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화주의 주소 거소 등이 불명해가지고 분명하지 아니해서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수입 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나온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인하고 이제 화주가 연대해서 납세물을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한 경우로서 그것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물 같은 경우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전체가 연대 납세물을 진다라고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범죄 행위에 관련된 물품 나온 게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거죠. 신고인, 수입 신고인하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 그러니까 주의할 게 뭐냐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화주는 따로 있는 것이죠. 수입 화주가 따로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자들이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다만 수입 신고인하고 납세의무 신고된 자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범죄 행위를 직접 가담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부당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자들은 빠지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들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저지른 자, 그렇죠?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요거는 두 가지잖아요. 관세 포탈을 저지르거나 부정 감면죄를 저지른 경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행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교사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대행 업자가 나오는 게 있던 거죠. 구매 대행 업자가 화주에게는 세금을 다 수령을 했고요. 수령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인에게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관세 포탈이 발생을 됐을 때 그때는 구매 대행 업자하고 화주가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나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이라고 하게 됐을 때 특별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특별 납세 의무자가 2명 이상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2명 모두에 대해서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19조에 나왔던 것 중에 일부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법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있던 거죠. 법인이 뭐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을 해서 어떤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지거나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뭐 분할 또는 합병하는 법인, 그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설립되는 법인,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대방 법인,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자들이 연대해서 납세물을 부담한다라고 나온 게 있던 거고요.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납세의무의 확장까지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납세 보증인,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라고 나오는 것이 있던 거죠. 요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충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던 것이고 이 세 가지 모두는 원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납세 의무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거 말고도 이제 승계라고 하는 것들도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승계 같은 경우는 보충의 의미는 아닌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승계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법인이 이렇게 합병이 된다, 분할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상속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연대가 아니라 승계해서 납세물을 가진다라고 나온 게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장의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납세의무자를 누군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요거는 반드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 있잖아요. 2차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을 준용해서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법 38조에서 41조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것이죠. 뭐 법인이 만약에 납세의무를 가진 게 있었는데 그거를 누군가 납세의무를 다 지지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도 그런 어떤 그거잖아요. 뭐 무한책임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한책임 사원 중에서도 이렇게 일정 이상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게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반대로 내가 어떤 그 법인이 있다고 쳤을 때 법인 해산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청산을 하거나 그죠? 청산하게 되는 청산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녀 재산을 분배하거나 배분받은 자도 추가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 됐다고 했을 경우, 사업 양도가 됐다고 했을 경우는 사업을 양수한 사람도 그거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런 어떤 그 소속에, 법인 소속에 되어 있는 어떤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한 책임 사원, 그 다음에 과점 주주가 납세의무를 가진 게 있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는 법인으로 확장돼서 이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본래 납세의무자 얘기했을 때 여기 원칙적인 납세의무자하고 특별 납세의무자하고 그 중에 하나인 요거 있잖아요. 수입신고인하고 수입하주가 연대하는 부분에 같이 경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경합 시에는 그때는 특별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라는 부분도 나온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납세의무자의 경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